자, 이제 오늘 2차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목은 대단원이 시작한 대단한 날이다 볼 수 있죠. 역학과 에너지가 시작이 되고요. 중단원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힘과 운동 시작되고요. 소단원은 이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서 학습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이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이해만 하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아마 뭔가 좀 익숙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1학년에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통합과학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제목을 보면 힘과 운동, 역학과 에너지 보면 다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힘력자거든요. 힘력자. 힘. 헐 아니고 힘. 그 2학년은 지금 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농담을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재탕을 할 필요가 없거든. 생각나는 대로 막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해진 것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자제하지 않고. 헐. 힘. 네. 자 일단 요 힘은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들어가거든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 그 1법칙과 2법칙에 요 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요 힘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럼 이때 물체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그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역학에서 알고 싶은 것은 물체의 위치입니다. 물체의 위치와 속도입니다.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순간의 물체의 운동을 아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은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와 이후를 알려면 가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알고요. 가속도를 알면 나머지 시간의 위치와 속도는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결국에 물체의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때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동거리와 변이 있었죠. 1년 전쯤에 거의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날란가요. 자,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행평가 중입니다. 빈칸 채우기가 수행평가거든. 물론 나중에 교사용으로 한 번에 인쇄도 되지만 반면에 변이는 위치의 혹은 위치 변화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변 하면 뭔가 똥 같으니까 뒤집어서 변이라고. 이거 팩트 체크 안 해봤습니다. 진짜인지 몰라. 그냥 내가 막 지어낸 거야. 단위는 미터죠. m이라고 쓰고. 이 둘의 차이가 있죠. 그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로 만약에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동할 때 경로 1, 경로 2, 경로 3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경로 모두 이동 거리는 다릅니다. 각각의 요 파란색 선의 길이가 이동 거리고요. 반면에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 직선 거리가 변이의 크기고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이 그 변이의 방향이 됩니다. 변이가 위치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 값으로 이 경우에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두 좌표를 이렇게 서로 빼주잖아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변위의 크기는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되겠고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가 변위의 크기가 되겠고요. 변위의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되어서 이 변위 방향을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니까 위치가 바뀌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예전에 들었던 예인데요. 어떤 물체가 처음에 여기 있었다라고 합시다. 보통은 처음인 순간을 0초로 잡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2초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초인 순간을 처음이라고 두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초, 3초, 4초, 5초, 6초인 순간에 여기 있다가 7초, 8초인 순간 여기 도달했어요. 그래서 2에서 8초 동안의 이동 거리와 변이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이동 거리는 요 총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길이니까 오른쪽으로 7m, 왼쪽으로 2m에서 총 9m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변이의 크기는 나중 값 빼기 처음 값,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 나중 위치 2m 빼기 처음 위치 마이너스 3m에서 절대값을 하면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니까 뭐 절대값 안 씌워도 되긴 하죠. 절대값 안 씌웠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거든요.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을 뜻하기도 해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방향을 오른쪽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 빼기 2에서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변이의 크기는 5m로 똑같은데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왼쪽 방향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속력과 속도를 할 건데요. 참고로 이동거리와 변이는 보통 기호를 x를 쓰거나 s를 씁니다. x 혹은 s. x, y, z 할 때 x, s를 쓰는데 혼용해서 쓰는 게 물리학 원이잖아요. 물리학 원은 1인 이유가 1차원밖에 안 다룹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긴 하지만 직선 운동밖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할 때도 있고 뭐 s라고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 속력은 스피드, 속도는 벨로시티인데 이 중에서 물리적으로 더 중요한 양은 벨로시티,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v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요 필기체로 v 이렇게 잘 쓰지. 요거 하면 나중에 볼트랑 헷갈려가지고 보통 v를 이렇게 잘 씁니다. 자,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입니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여러분 그 분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모를 1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의미는 1초 동안의 이동 거리예요. 근데 그 1초를 단위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을 문장으로 정의하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 1학년 때는 변위라고 썼으니까 지금 2학년이니까 위치 변화량으로 적을게요. 교사용에는 변이라 적어놨네. 제 마음입니다. 줄이면 위변 아니라 그랬죠? 변위. 둘 다 단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미터 퍼 초 혹은 미터 퍼 세컨드 혹은 미터 퍼 세크. 저는 주로 습관적으로 미터 퍼 세크라고 많이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일반적으로 요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뜻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속도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를 몰고 갔을 때
속도 계기판에 나타나는 그 속도 있죠. 그 속도인데 그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짧은 그 이동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그러니까 0.1초 동안의 이동 거리 나누기 0.1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그 순간 동안에는 속도의 크기가 그 속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균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평균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걸로 예로 계속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예로 예를 든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로 예를 들어볼게. 그 첫 시간에 얘기 안 해줬나? 그 숨어 있는 수행 평가가 있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농담에 웃는다. 그게 이제 학업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내 담임 연수 가 보니까 그 최상위권일수록 오히려 그게 변별이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은 다 우수하대요 애들이. 근데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애들은 그 열심히 듣는다는 얘기가 많이 적혀 있고, 혼자 이제 싸가지 없이 국어 시간에 수학 풀고 수학 시간에 영어 풀고 하는 애들은 그게 적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학이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을 잘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미소. 자, 그러면 2초에서 8초까지 그 평균 속력을 내보면 이건 순간이 아니죠. 6초나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 이제 이때는 속력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평균 속력은 얘가 6초 동안에 얼마 갔어? 9m 갔죠. 그래서 2분의 3 m/s가 되고 변이의 크기는 이게 2 빼기 마이너스 3 나누기 6이죠. 그래서 6분의 5 m/s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방향도 표현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방향이. 그래서 이제 직선 운동은 따로 사실 방향을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이 같이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덧붙이자면 뭐 이렇게 더 써도 되고요. 근데 플러스 방향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자면 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봤을 때 요 그래프 보고 이 빨간색이 그래프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 빨간색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치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T1일 때 이 위치에 있었고 T2일 때 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요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S1에서 S2로.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점점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점의 순간 속도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보면 쭉쭉쭉쭉 느려지다가 잠깐 멈췄죠. 멈췄다가 속도가 다시 점점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지 방향은 계속 앞방향 혹은 오른쪽 방향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속도는 뭐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뺀 게 요게 변이잖아요. 변이. 총 변이고 요게 시간이고. 그래서 시간분의 변이 하면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T1에서 T2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A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제가 시간이라고 안 적고 걸린 시간이라고 좀 적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것도 디테일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시간하고 시각을 혼용했었어요. 시각은 특정 순간에 그거죠. 그리고 시간은 사실 사이간자입니다. 시각과 시각 사이의 그 간격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걸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몇 시고 할 때 시간이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물어보면 시각이 얼마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래가지고 헷갈리니까 제가 걸린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냥 걸린. 그래서 흘러간 시간. 예, 흘러간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입니다. 가짜가 한자로 더할 가짜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있는데 다시 속도가 더해지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고요. 변화량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봤자 미터 퍼 세컨 빼기 미터 퍼 세컨이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컨고요. 분자는 그걸 세크로 나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물리학에서는 여기까지만 정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걸린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도 정의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까지만 알면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나머지 시각들의 위치와 속도는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가속도 A를 구하는 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가속도를 A를 구하는 게.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1학년 때 예를 들었었죠. 예, 그래서 1학년 때 하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잖아요. 자유낙하 운동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9.8m/s 제곱으로 일정한 운동이거든요. 2학년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10으로 두고 쉬워진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워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일정할 때는 아무 순간이나 두 순간을 놓고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하면 중력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 가속도가 나옵니다. 일정한 가속도가. 얘는 뭐였냐면은 사과를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뜨리는 순간을 0초로 했을 때 0.3초일 때 속도, 0.5초일 때 속도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중이라고 처가 아니고 처음 나중이라고 하면 나중 속도는 0.5초일 때 속도로 4.9m/s고요. 처음 속도는 0.3초일 때 속도로 2.94가 되고요. 나누기 0.5 빼기 0.3. 그러니까 이게 0.5초일 때 속도가 4.9, 0.3초일 때 속도가 2.94입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9.8 m/s 제곱이 나오고요. 조금 똑똑한 학생은 0초일 때 0m/s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0.3분의 2.94 해도 9.8 m/s 제곱 나오고요. 0.5분의 4.9 해도 9.8 m/s 제곱이 나옵니다. 0초일 때 0m/s라는 것도 하나 이용을 하면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물리학원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리량들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운동 방향은 뭐냐 하면 제가 운동의 정의를 내렸죠. 위치의 변화가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바로 변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저는 한 번도 변이 방향이라는 표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변이 방향을 본 적은 없고 운동 방향 대신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운동 방향은 변이 방향이기도 한데 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거든요. 그래서 속도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방향이라는 표현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 방향은요, 직선 운동인 경우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방향,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면 위치가 증가한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위치가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일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그래프에서 기울기 요걸로 이제 방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하면 속도 방향.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운동량을 배우게 되면 이게 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거든요. 그럼 운동량 방향도 바로 운동 방향이에요. 그게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속도 방향도 좀 중요합니다. 이 가속도는 아까 제가 빼먹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속도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 없었죠. 왜냐하면 크기만 있는 물량이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속도가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반드시 방향도 같이 있게 되는데요. 이 가속도의 방향은 무엇의 방향과 같냐 하면, 이게 약간 좀 더 뒤에 내용을 당겨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뉴턴의 제2법칙이 ma는 F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입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합력이에요. 합력. 힘 중에서도 물체의 작용한 힘을 모두 합친 합력, R자 힘이 이제 ma 꼴 F에서 F인데, ma 꼴 F 보면은 m은 질량이니까 방향 없거든요. 뭐 내 몸무게는 아래쪽으로 60kg 이러지 않잖아요. 예. 방향이 없으니까 결국에 가속도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순간에 그 물체의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하고 그 물체의 가속도 방향,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서로 수직이냐 비스듬하냐, 요거에 따라서 운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물리학원에서 계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요 두 개의 방향이 같은 경우와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공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거나 위쪽으로 던지거나 요거 두 개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9번, 20번 문제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이게 어렵게 꼬아서 나오는 경우가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 문제도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19번 문제로 나올 정도가 있을 정도로 어렵게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난이도가 넓은 분야가 이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우선 가속도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냐 반대냐 수직이냐 비스듬하냐도 있지만 아예 가속도가 0인 경우가 있어요. 가속도가 0인 경우, 가속도가 0인 경우, 철수 아니고 0인 경우 이때는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이 둘 다 모두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의 크기와 속도의 크기를 두 자로 줄이면 속력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은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속도의 크기와 속도의 방향 이 모두 일정합니다. 자, 속도의 방향 무슨 방향과 같죠? 변이 방향이자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주로 속도의 크기, 속도의 방향보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이건데요. 좀 명확하잖아요.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근데 속도의 크기 대신에 속력, 속도의 방향 대신 운동 방향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전환이 돼야 돼요. 익숙해져가지고 뭐 속력이나 속도의 크기나 운동 방향이나 속도 방향이나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외하면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변하는 운동.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거예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하고 반대인 경우. 이거 살짝 구라친 겁니다. 왜냐하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려면 이 와중에 그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등이 같을 등자거든요. 가속도가 같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이에요. 이게 직선 운동이라는 거 안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직선 운동이에요.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만 바뀝니다. 속도의 크기만 바뀌는 운동을 합니다.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 했죠? 속력인데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면 속력만 증가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요. 순간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이 아니고 딱 이 순간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순간에는 속력만 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을 아래로 던지는 거. 아래로 던지면 운동 방향 아래 방향이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예요. 아래 방향입니다. 그럼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집니다. 반면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공을 연직 위로 던지는 경우. 그럼 운동 방향은 위쪽이죠. 하지만 가속도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속력만 감소합니다. 제가 아까 순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요 언젠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의 방향을 바꿔버리죠. 이 이후부터는 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순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순간들에서는 속도의 크기인 속력만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밟는 경우는 속도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은 경우고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는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이 바뀌진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완전히 수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한 가지 운동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유지되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 원운동은 특징을 보면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초록색 선은 전부 다 그 순간에 이 공의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이고 이렇게 되려면 그 순간순간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게 힘의 방향입니다. 요게 운동 방향이고요. 운동이 속도 방향이죠. 요 힘의 방향이 계속 이 방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불놀이 안 해봤죠? 뭔가 돌려는 봤죠 이렇게. 돌릴 때 보면 실이 팽팽한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되잖아요. 실이 팽팽한 상태로 그 물체를 잡아당 수직으로. 그러면 그 속도의 방향만 바뀌는 이런 운동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할 때 크로스를 빠르게 하잖아요. 최대한 슈팅하듯이 빠르게 크로스를 하죠. 그 이유가 헤딩슛이 바로 이 속도의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헤딩슛이 공이 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공에 힘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그 빠르기는 변하지 않은 채 방향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방향을 바꾸는 게 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물체의 속도가 있으면 속도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은 크기를 변화시키고 속도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 힘은 방향을 바꾼다. 제가 힘하고 가속도를 지금 계속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거든요. F는 ma니까. 요거는 물리학원에서 이 정도만 배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물리학 2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리학 2는 절대평가예요. 1까지 왔으면 2까지 가는 거지. 벌써부터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과에서 하나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요 가속도 방향 중에서 힘 방향 중에서 운동 방향에 나란한 성분도 있고 수직인 성분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나란한 성분은 속력을 바꿀 거고 수직인 성분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바뀌는 운동을 합니다. 이 둘 다 바뀌는 운동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2가지 정도 배워요. 포물선 운동하고 진자 운동. 이 진자 운동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얘는 이제 이것도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그 실험도 있습니다. 물리학 2를 선택하면 할 수가 있고요. 포물선 운동도 원에서는 간략하게만 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2 이제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정성적으로 배우죠. 물리학원에서도 그 정도입니다. 보면 이제 비스듬하게 던지면 속도 방향은 이 방향인데 계속 바뀌죠. 중력 방향, 즉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계속. 그래서 속도하고 가속도가 완전히 수직이지도 않고 완전히 수직인 경우는 이 순간밖에 없죠.
완전히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한 경우는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인데 이러한 운동을 분석할 때는 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수평 방향은 공기 저항 없으면 힘이 0이어서 가속도가 0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면 요 x하고 y 좌표의 점들의 자치를 따라가 보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y = 마이너스 x 제곱. 그걸 증명하고 싶으면 물리학 2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2차 방정식을 보고 싶다. 물건을 집어 던져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이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y =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물리학원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혹은 연직 방향을 위로 던진 거, 혹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거, 그러면 빗면을 따라 빗면 윗방향으로 던진 거, 요 정도 이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볼까요? 이거 왜 넣어놨지? 해보기 하려고. 해보기 할 때 조심해라 그랬지. 기억납니까? 눈부시니까 눈을 계속 지라하게 뜨고. 17조. 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해보는 겁니다. 자, 스키 점프에 나타난 운동 분석학인데요. 그림은 스키 점프 선수가 출발 후 활강부터 착지할 때까지 운동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때 도약하는 BC면은 지평과 수평이라고 가정합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선수의 운동을 골라서 체크해 봅시다. 자, AB 구간 봅시다. 활강하는 구간. 활강하는 구간에는 직선 구간이에요. 그럼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요. 속력은 증가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BC 구간 봅시다.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방향도 바뀌지 않고 속력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하면 되겠네요. 좀 뭔가 표가 마음에 안 드네. 그다음 CD 구간 봅시다. CD 구간은 이제 포물선 운동이죠. 속도의 방향과 그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나란하지도 수직이지도 않고 비스듬한 그런 경우니까 모두 변하는 이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딴 식입니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그래서 여기는 개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 가서 뉴턴의 운동 법칙 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산하는 부분,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직선 운동을 이제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래프만 주구장창 분석할 거예요.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시간에. 수고했습니다.